예,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 상견례 겸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정회 중입니다만 이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청문회 전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뭐 재산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그 공방이 있었고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청문위원들 간에 상당히 고성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이제 지나서는 이제 차분하게 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이었는데 오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뭐 예. 이런 말 있죠. 청문회 시작하기 전부터 참 그 야당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막상 청문회 시작하고 나니까 뭐 오전에 뭐 주포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네. 모든 뭐 이 금전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자녀 문제도 그렇고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진우는 그 질의하는 과정들하고 또 김민석 후보 답변하는 거 보니까 차분하게 이뤄주면서 또 그 문제점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차분하게 소명해서 우리 국민들 보기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게 별게 없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청문회 이후로 뭐 증인이 하나도 없는 이 청문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증인들을 채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야당에서 주장해서 이래 하는데 증인들을 아무리 그래도 전철을 이혼은 이것도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오래전에 이혼했던 이 전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든지 그건 뭐 사실 우리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 이 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채권자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이래 했는데 그러면은 여야 간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뭐 저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동일한 건과 관련돼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똑같은 내용들을 그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그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결국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증인 채택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라도 합의해서 증인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차분하게 증인들 채택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 점의 의혹도 갖지 않고 정 명명백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게 증명하는 게 국민 앞에서 증명하는 자리가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차분하게 좀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하리라 기대합니다. 자, 국회 방송을 통해서 뭐 내일까지 이제 청문회가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증인 채택 문제는 추가로 더 이제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오늘 추가로 제기된 뭐 의혹이라든지 추가로 나온 뭐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추가로 뭐 나온 해명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결사옹위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은 물론이고 관련된 지금 요구된 서류조차도 뭐 지금 절대적으로 협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이 아닌 청문위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격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주준희 의원에 대해서는 특검 대상이라는 등 또 뭐 군 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등 살다 이렇게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또 청문회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따뜻하다면은 정의는 물론이고 서류 같은 경우도 저는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석사 학위를 11개월 만에 그것도 민주당이 최고위원을 하고 부산시장을 할 때 가능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소에 어떤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본인이 엑셀 파일로 그냥 뭐 이렇게 편집한 이런 어떤 서류를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전처라든지 이런 어떤 것은 이제 서류만 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금전 어떤 거래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어떤 수료조차도 전혀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말이 자꾸 달라지고 해명하는 것들이 자꾸 이제 거짓말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재산이 8억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지출이 한 13억 그리고 수익이 한 5억 정도 냈기 때문에 그 차액 8억에 대해서 요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정액에 대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강연료라든지 기타 어떤 수입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그 연말 정산할 때 보니까 강연료라든지 기타 수입이 한 1,400만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은 이제 재혼이라든지 또 이제 병부상이라든지 축의금, 출판 조의금, 출판 기념회 2번 뭐 이런 걸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현금을 집에 쌓아놓고 신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에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또 문제가 나냐면은 그런 축의가라든지 출판 기념회가 없을 때도 또 재산 증식이 있었고 또 수입 지출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혀 언급하지 못하는 등의 전혀 지금 현재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아마 김민석 후보자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에도 현재 그 문제도 관련돼서 뭐 계속 질의들이 이어졌지만은 차분하게 네. 소명이 됐고 네. 출판기념회나 조의금이나 부의금들 이런 것들 출판기념회에 관련돼서 우리 정치인들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위법한 뭐 신고하지 않는 걸 가지고 위법하다고 얘기하면 여야 정치인들 누구를 떠나서 출판 기념회 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지금 그 일종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유독 그렇게 찝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거죠. 본인은 일단 뭐 해명하느라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관행이라는 말에 대해서 전혀 관행이 아닙니다. 그게 6억 이상을 과연 출판 기념회 2번으로 해서 그걸 받아냅니까? 그러면 혹시 받는다면 그거는 완전히 뇌물이죠.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우원식 의장 주재로 이제 원내대표 새로 이제 뽑히고 했으니까 이제 상견례 겸해서 회동이 있었는데 일단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추경을 이제 시급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이번 주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통상 상임위원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상임위원들도 그렇고 배분을 하거든요. 의석수에 맞춰서 의석수 소수점 2개, 3자리까지도 이렇게 의석수에 비례해서 맞춰서 이제 상임위원장도 배분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법사위원장은 관례로 야당이 맡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통상 이제 2년에 한 번씩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조기에 좀 사퇴를 하셨죠. 원래 2년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임기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임기가 2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임기 차원에서 당연히 민주당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한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지만은 전통적으로 이제 여당이 되고 집권당이 되면은 국방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재위원장이라든지 외교위원장이라든지 정보위원장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의 이제 여러 가지 조직관리 전체 국가 운영의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서라고 그래서 집권 여당들이 우선적으로 이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야가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럼 모든 상임위를 지금 국민의힘 주장대로 한다면은 모든 상임위를 다시 또 재배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1년 남은 임기 동안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아마 하반기 이제 내년에 하반기 그 배분할 때 그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뭐 오늘 그 우원식 의장님 주재에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들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야당에서 세게 주장을 했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국회 운영에 기본적으로 방침하고 원칙하고도 다르고 또 사례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한 시기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고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게 지금 그 국가 상황이 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이 위기를 극복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생산적으로 의논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예, 지금 21대부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어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이제 의석수로 앞세워가지고 다 이제 무너뜨려 왔죠. 일단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이었던 것이 1당은 국회의장이 하고 그다음에 2당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이 이제 오랫동안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오랫동안 했던 관행을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 지금 다 이제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여야의 어떤 협치, 특히 관행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22대 특히 들어와서는 뭐 그동안 관행이라든지 여야의 어떤 암묵적인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또 관행이 뭐냐면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이제 22대 들어와서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해왔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어떤 다수적 배경으로 관행도 무시하고 여야 합치도 무시하고 특히 그것을 기반으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를 지금 국회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복원시키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떤 상징성으로 법사위원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법사위원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여야 합치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공연불이다. 그동안 말로만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홍 의원님께서 그걸 관행이라고 운영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관행이 아닙니다. 여야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6대 때도 16대 때 이제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끝나고 이래 했었는데 그때도 16대 때 다수당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거든요. 그때 운영위원장 야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야당 아닙니까? 여당 아닙니까? 그때도 홍사덕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홍사덕 부의장인데 그 당시 운영위원장 했습니다. 야당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 다수당이 다수당의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관행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 2년을 가지고 여야가 서로 상임위 배분을 해서 합의를 해서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21대 22대 들어와서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합의가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하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니지 그러면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를 파행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합의해서 배분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법사위원장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자녀임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임기. 좀 두고 봐야 될 부분 같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가운데 12개 부처 장관급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이제 유임을 해서 11개라고 이제 하는 데도 있는데 송미령 장관 유임까지 포함하면 12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중용하겠다. 예. 이렇게 기본 인사 원칙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총리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그 참모진들도 그렇고 국정원장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11개의 인사, 뭐 송미령 장관까지 위임까지 하면 12개 인사 장관 인사가 되는데 한 몇 명이 그 훑어보면은 정확하게 말 그대로 유능하고 유능하고 능력 위주의 또 실용적인 그런 그 인사 원칙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죠. 네. 5명을 들어갔고, 예.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이 배경훈 그 과기부 장관, LG 그 AI 연구원장 했죠. 그 다음에 한성숙 그 중소벤처 장관은 네이버 대표를 했는데, 각각 지금 가장 미래 먹거리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해야 될 이 두 분야의 빅테크의 그 CEO들을 그 장관으로 해서 지금 그 새롭게 먹거리를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그 확실하게 반영된 그런 인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기존의 이게 전문가들, 그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실용적으로 또 능력 위주로 짜여졌다라고 보여지고요. 특징적인 거는 지금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을 안기백 의원으로 했는데 64년 만이라고 그래요? 64년 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5.16 쿠데타 이후에 최초로 지금 이제 이른바 문민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이 안기백 의원은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5선을 하는 동안 이 국방위를 떠난 적이 없고 국방위원장까지 하면서 국방민주당의 국방정책을 거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와서 뭐 국민들이 또 군에서조차 저도 뭐 전직들도 그렇고 현직 전현직들 몇 사람 이렇게 통화를 해봤습니다만은 다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능력 인정받고 또 안심한다. 안심할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평이 괜찮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이라고 이리저리 합니다만은 이미 정치 위원장 마치고 정치에 정의당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면서도 또 기관사로서 현업은 그대로 충실하게 해오면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또 능력 있는 그런 노동계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또 다른 정치인들도 각 분야에서 김성환 의원도 그렇고 전재수 장관도 그렇고 강선우 장관도 그렇고 다 후보자들이 다 자기 분야에 충분하게 식견을 쌓았고 또 능력을 갖췄고 또 관심 분야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국회도 그 분야에서 일해왔던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 그 착실하게 제대로 준비하고 또 파악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비교적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 평이 괜찮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 후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적재적소에 아주 잘된 인사다. 실용과 통합. 저는 너무 정치 편향적인 어떤 보온 인사다 이런 어떤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호을 의원부터 시작해서 특히 민주당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 지금 각 분야에 전문성을 쌓았다고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저는 그게 말이 맞는가? 어떤 해당 분야에 원래부터 있으면서 국회의원을 뭐 하면서 전문성을 쌓는 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방위병 출신인 안규백 의원이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뭐 했는 게 전문성을 쌓는 겁니까? 어떤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성이라든지 어떤 군의 어떤 그런 경험이 절대적으로 좀 중요한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작전이라는 걸 이해를 합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겸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에 쌓았던 어떤 그런 경험은 극히 일부에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또 정동영 어떤 지명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좀 친북적인 정책으로 많은 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종석 그 국정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도
친북 인사라는 그런 이미지 강한데 통일, 국정원장 다 이렇게 친북적 인사들이 된 것이 저는 굉장히 이재명 정권이 결국은 친북 어떤 정책을 펴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또 고영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민노총 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민노총은 가장 대표적인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지 기반인데 그런 어떤 지지 기반을 어떻게 보면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 특히 지금 한성숙 그 중기부 지금 내정자 특히 예. 또 하정우 AI 수석 이렇게 특정 기업 네이버 기업 출신들이 이렇게 된 것들은 특정 어떤 기업에 너무 좀 편향적인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포털을 갖고 있는 내부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한 말씀만 드리면 국방부 장관은 세계 어느 나라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어느 나라고 다 문민 쪽에서 합니다. 현역 출신들이 하지 않거든요. 미국도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7년인가 전역한 이후에 7년이 경과돼야 7년이 지나야 알겠습니다. 그 자격을 획득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군과 분리해서 그렇게 그 국방부와 참모총장과 지금 우리는 합참의장이지만은 각 분의 그 현역들과 국방부 행정관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상화시킨 인사다. 미국 군정과 군령이 다르고 그리고 작전 경험이 있다 없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안기백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 5선 의원인데 5선 내리 이제 국방위원만 또 하신 점이 또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이제 또 행보 잘 또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